61번 선화증권의 법적 성격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걸 골라봐라 되어 있는데 38의 무형용 것은 유독 지금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4개인가 5번째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1번 보시게 되면은 자, 어떤 물품의 종류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러한 조건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재된 물건들이 특정한 선박에 실려서 목적지로 향할 것이라고 그렇게 운송인이 인정을 하고 발행한 formal receipt, 공식적인 영수증이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적어도 바로 운송을 하기 위해서 운송인이 자신의 보관하에 물품을 수취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선화증권의 법적 성격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송의 증거 서류인데 실제 선화증권이 정식으로 서명되어 발행되기 전에 그러한 운송계약의 조건대로 운송이 될 것이라고 것을 기재하고 있는 운송계약의 증거서류, 이것 역시 딱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어떠한 그 운송 서류인데 바로 수취인으로 하여금 처분할 수 있게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배설을 통해서 물품을 디스포즈, 처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선화증권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수취인에게 준다. 그러니까 인도 서류, 그 다음에 권리증권으로서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럼 잘못됐는데, 네 번째가 왜 잘못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해석을 하면은 지금 영업일의 적당한 시간에 소유자 또는 자신을 대신해서 지급을 위해 제시하는 문서가 되는데 이것은 환어음, 드래프트, 비ll of exchange에 대한 그런 정의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선적수로 되어 있으니까 잘못됐죠? 다음 62번. 다음은 포장의 화인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이 아닌 것을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1번 보니까 자, 지금 A first, A 최고 등급이라는 것이죠. 맞고요. 그래서 품질의 상태.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되니까 B 되니까 뉴욕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애틀을 경유해서 뉴욕으로 간다. 그러니까 최종 목적항은 뉴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번 departure port 되어 있는데 자, 시애틀은 이게 지금 출발항이잖아요. 그죠? 출발항이 아니고 지금 출발항은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는데 시애틀을 경유해서 뉴욕으로 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유지를 말하는 것이지 지금 출발항을 말하는 것은 아니네요. 3번 되겠고, D번 이제 어리진 마크 되어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원산지 표시가 되겠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63번. 다음 중 국제무역의 위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되었네요. 자, 국제무역은 문화와 관습과 법률, 정치 경제를 달리하는 다른 나라 국가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험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위험도 많죠. 자,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크레딧 리스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는 이제 돈을 못 받는 그런 게 되겠는데, 돈을 못 받는 것은 상대방의 신용이 이제 안 좋거나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금융상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크레딧 리스크, 신용 위험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자, 수출자는 바로 the credit. 그래서 어떤 수입상의 그러한 신용도를 평가하기가 often difficult, 가끔씩 어려울 때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자, 외국 매수인의 어떤 신용도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바로 non-payment, 지급을 안 할 위험이라든지 또는 뭐 지급을 늦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fraud,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용도를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맞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리스크 되는데 운송 위험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수출상하고 수입상은 꼭 알아야 되는데 바로 누가 운송 중에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 bear, 책임을 질 것인지, 그 다음에 언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가 되는 건지, in each trade term, 이거 인코텀스를 말하는 것이죠. 각각의 거래 조건에 따라서 언제 누구에게 물품이 인도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간 과정에서의 책임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위험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명확히 규정을 해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exchange rate risk, 환 변동에 따른 이제 위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그러는 건데, 뭐 파업이 생겼다든지, 그다음에 전쟁이 생겼다든지, 그래가지고 render delivery impossible, 인도를 불가능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급작스러운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어떤 운송비가 증가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석유값이 오른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대부분의 어떤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하는 그 요소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환율 위험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unforeseen event risk.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그것이 바로 3번이 되는 것이지. 이거 지금 여기서 지금 있는 것은 환 변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 되겠어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 64번, 다음 영자로서 가장 올바른 것을 골라봐야 되는데, 자, 이런 걸 딱 풀 때는요, 제일 먼저 어디에 집중하시냐면은 여기 지문에 있는 전문 용어를 먼저 딱 보셔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DA, DP 이런 게 있다면 이것을 똑바로 정의하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취소불능 확인 신청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1나무 30일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것부터 먼저 보셔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딱 지금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는 두 개가 있네요. 1나무 30일 출급, 그 다음에 취소불능 확인 신청장이 있게 되는데, 그걸 쭉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번 보시게 되면은 at 30 days after presentation, 제시 후 30일 되죠. 제시 30일. 이건 아니죠. 1나무 선적서를 보고 난 다음에 30일, 그러니까 지금 프레젠테이션 한 1번이 좀 틀렸어요. 1번 틀렸고, 그다음에 자 2번도 보니까 별 이상이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transport document attach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화나움은 1나무 30초분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서 운송서 관련 선적서를 첨부하여, 이 말은 갖다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함께 같이 보내라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트랜스포트 다큐멘트가 아니고 하려면은 after site with transport document 하든지 아니면 우리 그 정답 3번에 있는 것처럼 with shipping document 하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독립적으로 지금 쓰였기 때문에 이게 틀렸어요, 지금. 그래서 드래프트가 여기 주어인데 다시 지금 트랜스포트 다큐멘트 어태치드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또 다른 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렸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부한다 그 말은 환화음하고 같이 관련 선적서류를 제시하라 이런 말이 되니까 with, 그죠? 환화음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with shipping document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고요. 4번도 역시 마찬가지로 transport document attached라는 표현 때문에 어색해서 이것이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65번, 다음 인코텀스 2010의 DAP 규칙에서 매도인의 부담으로만 묶여진 것을 하고 묻고 있는데, 자, DAP 도착 장소 인도 조건이죠. 자, 셀러 마스트 페이, 매도인은 다음을 부담해야 된다 되는데, A번 보시면 자, 운송비를 포함해서 인도되기 전까지의 비용, 이거 맞죠, 그죠? 그래서 도착 장소 인도 조건은 자, 매수인과 합의된 지정된 장소, 매수인의 구내라든지 또는 지정된 장소에다가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모든 위험과 비용이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도 장소까지 모든 비용을 전부 다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 다음에 any charge of unloading at the place destination 되어 있는데, 자, 얼핏 보면 지금 도착 장소에서 물품을 내려놓는 언로딩 한다는 이러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만 보고, 다시 말해서 언로딩 하나만 보고 이게 틀렸네. 왜냐하면 인코텀스 11가지 조건 중에서 도착 운송선상에서 물품을 내려놓아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DH 조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 틀렸네 하고 이것을 선택을 하면 바로 그냥 함정에 덜컥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스티네이션 뒤에 보면 that were for the seller's account under the contract of carry 돼서 운송 계약상 바로 도착 장소에서 물품을 내려놓는 비용을 seller's account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상 도착 운송선상에서 물품을 내려놓기로 그렇게 계약이 되었다면 당연히 매도인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C번 보시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거의.
뭐가 다르냐면 운송 계약상에서 매도인이 이 비용을 양화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지 않는 한 양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DAP 그 자체가 도착 운송수단상에서 양화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DAP 규칙인데 계약상에서 매도인이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고 한 경우에만 그렇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뭐 양화를 해야 되지만은 계약상에 굳이 매도인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경우에만 바로 양화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원래 기본 규칙은 DAP 조건은 도착 운송상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양할 의무가 없다 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요. D번 cost for transport through any country prior to delivery 됐어요. 인도 되기 전까지의 거치는 그런 국가를 거치면서 들어가는 모든 운송 비용을 부담한다 되죠. 이거 맞습니다. 자, A국에서 출발해서 B국과 자, C국 경유해서 최종 목적지 국가 D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경유하는데 비용이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도할 때까지의 거치는 이러한 비용은 전부 다 매도인이 부담이 되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트룸 딜리버리에 대해서 인도된 이후에 비용도 있는데 자 그러면 서로 합의된 이런 장소 지정 장소에다가 지정 목적지에다가 물품을 인도한 뒤에 그 뒤에 다시 시작되는 운송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틀렸네요. 그 다음에 cost of customs formality necessary for export 돼 있어요. 자, 수출 통관에 필요한 모든 비용. 그렇죠. DAP 조건 같은 경우는 수출 통관을 매도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G번 보시게 되면 바로 수입 관세를 포함한 수출 통관에 필요한 necessary for import 수입 통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되어 있어요. 수입 통관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은 DDP죠, 그죠? DDP 조건이니까 이거 틀렸네, 그죠? 그러니까 C번 빠지고, 그죠? C번 빠지고 2번 빠지고 G번 빠지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뭐죠? 정답은 DF 되어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다음 중 적합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만 묶인 것은 되어 있어요. 자, A번 inherent bias or nature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자, 피보험 목적물의 inherent bias 고유의 하자. 자, 이거는 면책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B번 insufficiency or unsuitability or packing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자, 피보험 목적물의 부적합 포장. 당연히 이건 안 되겠죠. 그다음에 C번 ordinary leakage or ordinary loss in weight or volume of subject matter insured. 피보험 목적물의 자, 통상적인 감량. 어떤 물품이 이렇게 있는데 그 수분이 막 증발해 가지고 무게가 줄어든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자연적인 그런 현상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수량이 뭐 줄어드는 거라든지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통상적인 감량과 뭐 누수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D번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통상적인 마모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거 그런 거 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6번의 A, B, C, D는 전부 다 그 보험자의 그 면책상 다시 말해서 적합보험의 담보 위험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7번 다음 CIS제 적용 범위를 잘못 설명한 것을 골라봐라 되는데 자, 더 컨벤션 이 협약은 물품의 매매 계약에 적용이 되는데 in different state 해서 다른 나라에 각각 다른 나라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between parties 양 당사자 간의 물품의 계약에 적용돼.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자, CISG는 국제거래에만 해당돼요. 국제거래. 그러나 인코텀즈. 자, 인코텀즈는 두 개다. 그죠? 국제거래하고 국내거래하고 두 개가 다 가능하다는 거 딱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두 번째 이 협약은 어떤 당사자의 의무 사항에 들어가서 어플라이스 적용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 당사자가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물품의 공급에 노동이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서비스 용역이 포함된 경우도 적용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CISG 같은 경우는 오로지 goods, 그죠? 물품에만 적용되고, 전자적 무채물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이 물품 중에서도 상업적 거래, 상업적 거래에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 간의 어떤 물품에 뭐 인도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거래는 적용되지 않고, 상업적 거래이면서 물품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권리의 이전 같은 것에 어떤 제한 조건이 이제 없어야 되고, 이런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렸네요. 68번, 다음 주어진 서신의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문맥상 또는 문법상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봐라. 자, 괄호가 4개니까 전부터 해석을 다 해봐야 되겠네요. 자, 당사가 6월 10일 주문한 테이블웨어, 식탁용 유리죠. 식탁용 유리가 선택된 것을 20박스죠. 20박스를 이제 받았는데, 아쉽게도 그 박스에 15번, 16번 박스의 내용물이 bad damage, 심하게 손상이 되었다. 근데 보니까 이것은 명백히 faulty packing, 부적합한 포장에 불량해서 기인한 것이다. 자, 그래서 그 포장의 케이스의 안쪽에 그 채워진 것이 the case was so tight, 너무 빡빡해서 그렇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유리가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버블 패킹 해가지고 뽕뽕이 같은 거 막 했으면은 이것이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파손이 안 됐겠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안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서로 루즈하게, 그죠? 서로 틈이 막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혀가지고 뭐 깨졌거나 그랬겠죠? 그러니까 so tight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so loose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너무 느슨했기 때문에 그렇다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보니까 그러면 컵하고 뭐 플레이트 이런 것들이 가서 뭐 부서졌다.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그 파손된 것을 지금 증빙서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we would like to ask you either 돼 있었다. either 하면 뭐 있죠? either A or B, 반드시 O가 따라오게 되고, A와 B는 이제 병렬 접수사이기 때문에 같은 형태를 취해야 돼요. 동명사면 동명사,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같이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credit note for the amount of these cases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 그 대변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을 네가 나한테 변산할 것이 있다, 것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다음에 내가 송금할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빼고 너한테 주겠다는 어떤 증빙서류, 그걸 바로 크레딧 노트라고 그러죠. 어쨌든 상대방에게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지불할 돈이 있다, 그것을 네가 입증하는 어떤 서류, 그것이 바로 크레딧 노트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그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duty paid on them, 뭐 $2,000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과된 관세. 자, $2,000에서 그만큼을 뭐 차감해 주든지, 또는 or B 돼 있어. B 되니까 passing the dut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니면은 나중에 그만큼을 뭐 차감해서 보내주든지, 자,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either to send 돼 있잖아요. 그러면 or B는 역시 마찬가지로 투부정사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패싱이 오면 안 되고 to pass 이렇게 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send us replacement, 대체품을 보내달라. 어떻게? at your expense, 당신의 비용으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비용으로 우리에게 교체품을 보내달라.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 at your expense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근데 4번은 왜 틀렸을까? I blank the if you pay immediate attention to this matter 돼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조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돼 있죠? 그래서 if you would appreciate it 해서 여기에 지금 가목적어, 그죠? if 앞에 가목적어가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we would appreciate it 해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으로 출제된 문장이니까 이런 것들은 유심히 잘 살펴두셔야 되겠어요. 다음 69번, 다음은 무역계약의 일반 조항에 관한 내용이다. 그 설명이 올바르게 연결된 고르시오. 굉장히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 있죠. 자,
자, 그럼 더 웨이버 하게 되면 웨이버는 권리 포기입니다. 웨이버는 자, 권리 포기. 권리 포기인데 또 보니까 콤마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저 권리 포기라는 것은 명시적이든 그 다음에 implied 자 묵시적이든 간에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동사가 쭉 있어요. 그죠? shall not constitute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포기로 간주하지 않는다. 간주하지 않고 간주되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뭐로 되냐면 바로 어떠한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권리 불포기 조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non-waiver. 그래서 1번,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이 계약상의 어떤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타방의 그런 계약의 불이행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권리 불포기 조항이 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계약서 조항에서 1, 2, 3, 4, 5가 있는데 지금 3번 조항에 대해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즉각적으로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항변한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이러한 그 계약 위반에 대해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되겠어요. 그 지금 이제 웨이버 해가지고 이제 혼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권리 포기 조항하고 권리 불포기 조항하고 이제 같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시게 되면 the company shall not harness the agent against any expenses. 자, 지금 본사는 저기 대리점에게 어떤 비용이라든지 의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harness 뭐 변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끝에 쭉 가보시게 되면 뭐냐면 unless due to any intentional act or gross negligence 그래서 어떤 의도적인 행위라든지 or gross negligence 중대한 과실 그래서 어떤 대리인이라든지 그러면 대리인의 어떤 고의적인 행위라든지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어떤 손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리인에게 그것을 배상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되겠어요. 바로 이것은 indemnification 배상 조항이죠. 배상 조항. 그래서 얼핏 보면은 imprisonment 그래서 권리 침해 조항 같죠. 권리 침해 조항. 근데 권리 침해 조항이 되려면 여기에 지금 뭐 any loss라든지 그 다음에 any expense, liability, loss 이런 거 말고 뭐 patent 이런 뭐 특허라든지 그다음에 뭐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표라든지 뭐 트레이드 마크라든지 이런 것이 보인다 그러면 이제 권리 침해 조항이 되겠습니다. (38회) 무역용어는 그 무역 계약에 대한 장문에 이런 무역 전문 용어가 나와가지고 다른 회체 시험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70번 다음 CIS 지상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이렇게 되는데 자 제가 해석을 쭉 달아놨어요. 그래서 자 가끔 이행 거부와 같은 데 있어요. repudiatory breach 되는데 이행 거부와 같은 자 본질적 계약 위반은 아직 본질적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A와 같이 피해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을 뭐 종료할 수도 있고 쭉 제가 이제 해석을 달아놨는데 밑에 보시면 뒤에 including punitive damage 돼 있어요. 징벌적 배상도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다 되는데 바로 이 부분이 틀렸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 시에 예견 가능한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도가 진행됐다 그러면 우리 배상액 예정 조항을 통해서 뭐 일주일 늦게 되면 지연된 인도에 대해서 뭐 1%의 금액을 뭐 지불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수량의 부족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상을 해야 된다든지 자 그렇게 애견 가능한 손해배상이 있게 되는데 그것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너 잘못했어 그래서 일벌 백계식으로 도저히 이런 행위가 용서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징벌적 배상을 포함해서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